김주혁의 현대시 백선 묶어 읽기. 이번 시간은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 대한 시인의 고뇌에 관련된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잘 아시다시피 성찰로 시작해서 의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윤동주 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어는 아마 부끄러움일 겁니다. 그렇게 부끄럽다는 것은 시인 윤동주가 치부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순결한 삶을 지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시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윤동주가 지향했던 삶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씌어진 시라는 걸 보니까 시인이 시를 쉽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성찰이어야 되는지 우리 시를 듣고 생각해 보기로 하죠.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쉽게 씌어진 시는 그 시를 읽는 우리 후대의 독자들에게는 참 좋은 내용인데 정작 윤동주 본인은 굉장히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이 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하는 구절을 이해하면 이 시가 이해될 것 같습니다. 시를 쓰는 것이 왜 슬픈 천명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시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고 연관시켜 보면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개 시라는 것은 뭐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내면 갈등, 고뇌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생산력을 보면 뭔가 고뇌하고 괴로울 때 시가 더 잘 써지는 건 사실이죠. 그건 시인이라는 슬픈 천명이라는 것을 우선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갈등이 있으면 있을수록 시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슬픈 천명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슬픈 천명이라고 한 것은 그때의 시대 상황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주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만주벌판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나는 이게 종이를 꺼내놓고 여기다가 시를 적는 것이 지금 주권을 상실한 이 상황에서 알맞은 대응인가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윤동주 아닌 사람 특히 후대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윤동주의 괴로움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였지요. 시를 짓는 것은 그것은 다른 어떤 우리 민족을 향한 어떤 행동보다도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것일 텐데 정작 본인은 그것이 시대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적인 행동,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게 되지 못한다고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명인 거죠. 윤동주 시에 보면 그 길이라는 게 자주 나오지요. 서시에도 보면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런 식구가 있고, 또 윤동주의 길이라는 제목의 시도 있죠.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내가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는 내용도 있어서, 윤동주는 시라는 것이 시대 현실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노력이 되지는 못하지만 시라는 것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 소명이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 시를 적어볼까 이렇게 한 거지요. 윤동주는 알려진 대로 일본 도시샤 대학의 영문과에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유학 가기 힘든데 그때는 어려운 형편이니까 더 힘들었겠죠.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학비 봉투를 받아서 그 어려운 시대에 공부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것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늙은 교수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 경륜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늙은 교수의 영문학 강의 같은 것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윤동주의 심사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주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그 힘들게 학비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런 강의를 듣고 있을 땐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침전하는, 뭔가 가라앉는 것 같은,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반성이 됐을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윤동주는 또 생각을 하지요. 성찰하고 나서는 제대로 된 성찰은 항상 의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정서를 자극하는 밤비가 내려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로 시작했는데, 육첩방은 다다미방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비슷한 구절로 뒷부분에 다시 시작하면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그냥 괴로워만 하지 말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몰아야 되는 대상이니까 어둠은 분명히 안 좋은 거겠고, 그것을 위해서 등불을 켰다 그러는 거 보니까 등불은 긍정적인 의미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침처럼 올 시대가 되는 거죠. 반드시 아침은 오고야 마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그 시대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나에게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런 것을 분열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현실적인 자아하고 반성하는 이상적인 자아하고 나눠져 있을 텐데,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상적인 반성적인 자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삶이었는데,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나니까 최초로 그 두 분열된 자아 사이에 화해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극복 의지를 밝힌 시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생이 아니었더라면, 시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쓰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주혁이었습니다.